밤사이 서울 등 중부지방에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 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우량이 많지 않아서 미세먼지를 씻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1시간 전인 새벽 6시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52만여 명은 차량 이부제를 적용받아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오늘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모든 경유차의 운행도 금지했습니다. 운행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도 80%로 제한됐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 측에서 연일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도외시하고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문제를 넘겨받은 혐의의 두 딸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미국 중간선거가 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독주 체제가 무너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부터 개표가 시작돼서 오후쯤에 선거 결과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미세먼지가 조금이라도 사라지기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계속해서 내려진 상태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당초 예고된 대로 오늘 새벽 6시부터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마스크 꼭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적지만 내일은 가을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오고요. 바람도 강하게 분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미세먼지가 차츰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7일 수요일 아침엔 미세먼지 소식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서해상에서 약한 기압골이 발달하면서 오늘 새벽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씻겨주기에는 양이 너무 적습니다. 새벽 5시 기준으로 강수량은 서울 1.5mm를 비롯해 수원 1.4, 서산은 1.3mm에 머물렀습니다. 이 때문에 초미세먼지 농도는 새벽 5시 기준으로 서울 76 마이크로그램, 대전 91, 광주 84 마이크로그램 등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나쁨이 예보됨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과 인천, 경기에 있는 7,400여 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여 명은 차량 이부제 대상이고 공공기관 주차장도 폐쇄됩니다. 특히 2006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경유차는 민간 소유라도 서울 시내 진입이 금지되고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돼 발전량이 감축됩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최대 60mm, 남부지방은 40mm의 가을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울러 바람도 점차 강해질 것으로 보여 미세먼지는 차츰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밤새 내린 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공기가 탁할 것이라는 예보와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어진 대기 정체 현상으로 한반도는 이른바 무풍지대로 변했고 공기 중에 미세먼지는 계속해서 쌓였습니다. 중국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밖으로 나서는 것 자체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부터 갑갑했습니다. 짙게 낀 안개가 미세먼지와 뒤엉켜 어제 아침 서울의 시정은 2.4km, 맑은 날에 10분의 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서해상엔 지속적으로 북풍과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때문에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이 바람에 막혀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미세먼지 분포를 그래픽으로 표기한 지도에서도 지난 4일까지 서해상공은 깨끗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 1일 일평균 세제곱미터당 19 마이크로그램이던 미세먼지 농도는 어제 39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평균 풍속이 초속 1m대에 불과한 무풍지대. 한반도 일대 바람이 뚝 끊기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매일매일 쌓여간 겁니다. 중국 스모그가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은 그제 오후. 서해상에 떠다니던 스모그가 살짝 열린 바람길을 타고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이 여파로 서울 초미세먼지 평균치가 20 마이크로그램 이상 더 올랐고 1시간 평균으론 세제곱미터당 91 마이크로그램,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우리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외교부가 어젯밤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주요 인사들의 돈 없는 언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일본이 강경 대응으로 나올 경우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간의 치열한 외교 공방이 다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어젯밤 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일본 정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 않채 우리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사법부 판단에 절제되지 않은 언사로 평가를 내리는 등 과잉 대응하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어제 국정감사에서 일본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응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일본 정부의 반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첫 반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최근 한국의 판결은 폭거이자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하는 등 연일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번째 청와대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장하성 정책실장을 향해 경제를 망친 책임이 크다며 그만두려면 하루빨리 그만두라고 공격했습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시행한 것이 촛불 민심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김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자유한국당은 장하성 정책실장을 겨냥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 쳤는데 그걸 물귀신으로 김동연 부총리까지 세트로 같이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장하성 실장 먼저 대통령께서 문책 인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 같은 분위기는 국감장으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나가시려면 빨리 나가셔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을 봐서라도요. 우리 실장님 빨리 거치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좋다라는. 장하성 실장은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진 않았지만 대신 자신이 주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현 정부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을 위해서 가장 잘한 거 있으면 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저소득층을 위해 또 이 중산층을 위한 이 소득주 성장의 정책을 시행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장 실장은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야당의 질책에 대해서는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라면서도 위기 상황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자신의 쌍둥이 두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어제 저녁 구속 결정이 내려졌고 경찰은 시험 문제를 넘겨받은 혐의의 두 딸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달여 만입니다. 어제 영장심사에서는 시험을 앞두고 시험지가 있는 교무실에서 이 교무부장이 야근을 했다는 것이 쟁점 가운데 하나였는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 쟁점이었던 A씨의 야근을 문제로 인정한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1학기 중간고사 나흘 전인 4월 21일에 야근하며 시험지가 담긴 금고를 열었습니다. 이후 기말고사 엿새 전인 6월 22일에도 야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야근 기록지에 2번의 야근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험 직전 야근을 하고도 야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점이 문제 유출 정황으로 지목된 겁니다. A씨 측은 직접 증거 없이 여론에 떠밀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검찰 송치 전까지 수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고 이후 구치소로 호송될 예정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내 운명은 어떤 식으로든 이번 투표에 달려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미국 중간선거가 현재 미국 전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7시 10분이니까요. 뉴욕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5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가 넘으면 상하원에서 민주당, 공화당 어느 당이 이길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심재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동부 버몬트주에서 시작된 투표는 알래스카주를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통상 미국 중간선거 투표율은 40% 안팎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는 지난해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은 만큼 어느 때보다 높은 투표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투표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회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민심이 이들을 투표소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Because not all of us are anti-immigrants, not all of us are anti-foreigners or racist, and we need to make a change. 뉴욕주와 펜실베이니아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려 노년층 지지도가 높은 공화당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의 조기 투표율이 높아 섣부른 예상은 금물입니다. CNN은 이번 선거에서 3,100만 명이 조기 투표에 참여해 지난 2014년 중간선거 때에 비해 40%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 사고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디트로이트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기기가 분실돼 유권자들이 한동안 기다리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투표소로 향하는 건물 출입구가 차단돼 유권자들이 집단 항의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의미에서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네, 일단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주지사도 50명 가운데 36명을 새로 뽑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투표율, 또 여성표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로는 텍사스, 애리조나, 조지아주가 꼽히는데 조지아주에서는 특히 흑인 여성 주지사가 처음으로 나오게 될지 관심입니다. 이어서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었던 공화당 거물입니다. 거물급 중진 의원을 위협하고 있는 민주당 상대는 베토 오르어크 후보로 풀뿌리 기금으로는 상원 레이스 역대 최고액을 모으며 크루즈 의원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주지사 탄생 여부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변호사이자 소설가로 조지아주 하원 의장을 지냈던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이 우세한 조지아에서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오프라 윈프리의 지원 타격을 받은 에이브럼스 후보는 공화당 브라이언 캠프 후보를 지지율 3%포인트 차로 뒤쫓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상원 선거는 여성 연방 하원의원 2명이 오차 범위 내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 마사 맥셀리 하원의원은 미국 공군 최초 여성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며 민주당 커스턴 시네마 하원의원은 양성애자 출신으로 화제를 모았던 인물입니다. 누가 당선되든 애리조나의 첫 여성 상원의원이 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 사령부가 판문점 내에서 근무하는 남북 장병들에게 적용할 공동 근무 수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른 시일 안에 문서 교환 방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공동 경비 구역 JSA 내 관광객들의 자유 왕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남통인 이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 7명이 방남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국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통일부가 이번 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디아스-카넬 의장을 맞이할 때 공항에 걸린 겁니다. 영국 BBC 방송은 김 위원장의 첫 번째 공식 초상화로 여겨지는 그림이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오늘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입니다. 이제 또 김장철이 시작이 될 텐데요. 4인 가구 20포기를 기준으로 김장을 하는 비용이 보통 23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이보다 비싼 26만 원이 들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배추와 무 가격이 높아섭니다. 정부는 김장 채소를 분산 출하하는 방식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부동산 개발업자가 고객들의 투자금 27억 원을 챙겨 잠적해서 경찰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상가에 투자를 하면 연 3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서 5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현실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요. 최 위원장은 앞으로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거래세까지 이중 과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인천 서구의 한 공사장에서 사람 뼈 조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변에 있던 소지품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실종된 60대 남성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남 김해시의 한 중학교 교사가 고려인 3, 4세 10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고려인 3, 4세 여학생들을 껴안거나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사실이 다른 교사의 제보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0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멧돼지 떼가 나타나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전날 경기도 하남시에서도 멧돼지 7마리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쫓겨 서울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국이 포획에 나서면서 심야에 추격전이 벌어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철거가 된 전주부성 조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주 시내 한복판에서 성곽 흔적이 발견돼서 조선왕조 발상지로 전주의 위상을 알리려는 시 계획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부성 복원의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며 수채 화가로 불립니다. 유럽 화단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배 씨가 프랑스 정부에서 문화예술 훈장 기사장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작가는 모든 색을 포용한 검은색에 한 가지가 아닌 100가지 색이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전설의 록밴드 퀸의 음악을 다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싱어롱 버전이 어제부터 상영이 됐는데 매진이 이어지고 있고 영화는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노래가 나올 때 관객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자막을 넣은 건데요. 모레까지 상영이 됩니다. 오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은 보건 의료 분야 회담을 합니다. 이 분야 남북회담은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재개가 되는 건데요. 전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책부터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것으로 확인된 민간인 성폭행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늘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지난 2월에 송영무 전 장관이 계엄군 헬기 사격에 대해 사과를 한 이후 5.18과 관련한 국방장관의 두 번째 사과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발의한 이후 음주운전을 해서 거센 비판을 받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이 오늘 징계의 수위를 정합니다. 다수결로 정하는데요. 당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경고에서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순입니다. 국회 차원의 징계는 다음 주 중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공기 상황이 심각합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출근길 곳곳 비가 내리곤 있지만 먼지 씻어내기엔 역부족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수치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서울이 75,
경기가 76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있고 대전과 호남 지방은 90 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동쪽 지역은 지역 평균으로 보면 보통 수준이지만 동네에 따라 농도가 다소 높은 곳이 있어 공기질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비가 내리곤 있지만 빗줄기는 대체로 약한 편이고요. 다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북부에서만 시간당 15mm 안팎으로 세차게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강수량도 다른 지역은 5mm 정도에 그치는 반면 영동 북부는 최대 30mm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남부와 영동은 밤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다소 쌀쌀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16도, 춘천 13도, 또 대구가 17도에 그치면서 평년 수준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북한은 중강이 최고 9도, 평양이 1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중부지방 최대 60, 남부지방 40mm 등 가을비치고는 양이 많아서 탁한 공기가 해소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하며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가 최근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낸 배경을 직접 밝혔습니다. 폭로 이후 2차 피해를 당하면서 피해자가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야 한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장에 나온 서지현 검사는 지난 1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뒤 각종 2차 피해에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제가 손석희 사장님과 짜고 음모에 의해서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나간 것처럼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정치하려고 그런다. 업무 능력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다. 이후 성폭력 피해자들이 각종 음해와 소문에 시달리는 이유를 생각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절도나 강도 등의 피해자와 달리 성범죄 피해자들이 유독 2차 피해를 겪는 건 성범죄가 권력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강자인 가해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인 멋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그 후에 성폭력 피해자의 입을 틀어 막아야겠겠죠. 서 검사는 이 때문에 2차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또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건 검찰을 사랑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 나섰던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정치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서기호 변호사도 사건을 맡고 보니 서 검사에 대한 생매장이 진짜 진행되고 있었다며 앞으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지난 5일 밤 부산의 번화가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니며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도서관 주차장을 습격합니다. 차량 앞뒤 타이어를 마구 찢고 만류하는 여자친구도 위협합니다. 거리에서도 소란이 이어지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다급히 출동합니다. 40살 신모 씨의 난동이 시작된 건 5일 밤 10시 50분쯤입니다. 여자친구와 다투다 화가 난다며 지나가는 승용차를 발로 차고 식당에서 흉기를 훔쳐 도로로 뛰쳐나왔습니다. 4천만 원을 사기를 당했는데 술을 먹고 좀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된 거죠, 그냥. 범행 현장입니다. 이렇게 경찰 치안센터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신 씨는 추가 범행까지 시도하려 했습니다. 차량을 부순 뒤 잃어버린 흉기를 새로 구하기 위해 헬스장 안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겁니다. 눈빛도 이상하고 좀 주실 수 있냐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찰은 헬스장 계단에서 몸싸움을 벌인 끝에 신 씨를 체포했습니다. 시민들은 20분가량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그런 어떤 유혈 사태도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신 씨를 재물 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피의자는
법원에서 부인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조치를 받은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4년 동안 피해자를 쫓아다녔습니다. 정부가 이럴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걸로 충분할지 아직 우려가 큽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해자는 겨우 2시간 만에 풀려났어요.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없었습니다. 2차례 경찰을 부르고 6번이나 거주지를 옮기며 도망다닌 피해자는 지난달 22일 끝내 전 남편에게 살해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 금지 같은 임시 조치를 위반하면 지금은 많아야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징역형으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되풀이되는 가정폭력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현행 가정폭력특별법상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야 하는데 배우자나 자녀가 선뜻 나서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안 볼 수 없는 지금 상태잖아요. 그 앞에서 처벌할래 안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가정폭력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소용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양진호 회장의 갑질과 직원 폭행 논란이 거센 가운데 불법 영상물 논란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양진호 사이버 성폭력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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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하드 업체 직원들도 공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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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여성단체연합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양진호 회장 수사를 웹하드 카르텔 수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음란물과 저작권 위반 영상물 등이 대량으로 불법 유통되는데 양 회장이 자신의 웹하드 회사를 통해 방조하거나 개입한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겁니다. 이들 단체는 양 회장 회사의 직원들도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불법 영상이 오고 가는 웹하드 공간과 이를 걸러내는 이른바 필터링 업체의 유착 의혹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웹하드 업계의 절반 이상이 양 회장이 운영한 필터링 회사와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회장이 측근을 필터링 업체에 보내 불법 영상물이 걸러지는 걸 피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데 곧 양 회장을 부를 예정입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미세먼지가 전국에 걸쳐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와 충청, 전라도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오늘 새벽 6시부터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밤사이 서울 등 중부지방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다행이다, 미세먼지가 상당 부분 사라지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의 양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겠죠? 네, 서울 등 수도권의 강수량은 2mm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오전까지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기 때문에 현재 비가 내리는 곳도 곧 그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이 대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9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고 서울도 76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는 등 미세먼지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라도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초 예고됐던 대로 오늘 새벽 6시부터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어요. 네,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게 올가을 들어서 처음인데요. 비상 저감 조치는 이틀 연속 미세먼지 나쁨이 예고될 때 내려지는데 오늘도 그만큼 이 대기가 어제처럼 탁한 상황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저감 조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서 시행이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경기도에서는 연천과 가평, 양평은 제외됩니다. 수도권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인데요. 비상 저감 조치 발령에 따라서 이 수도권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52만여 명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가 됩니다. 오늘 7일이니까요. 홀수날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 학교 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을 집중 단속하고요. 또 쓰레기 불법 소각도 금지됩니다.
네, 이번 비상저감 조치에는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화력발전 상한 제약이라고 하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발전소 출력에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달부터 시범 도입됐는데 이번에 인천과 경기, 충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가 됩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5시간 동안 이 지역 화력발전소 21개 중에 11기가 80%까지만 가동하게 됩니다. 네,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은 자동차가 주요 제재 대상인데 실질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또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네, 그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배출량에서 상위권에 있는 오염원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 개인 집부터 제철소까지 4만여 개의 오염원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위에는 화력발전 외에도 제철, 제강 등 금속 산업과 또 시멘트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국의 자동차에서 1년간 나온 초미세먼지의 총합보다 2위에 오른 광양의 금속 산업에서 나온 양이 더 많았습니다. 또 바다에서 화물선과 어선이 뿜어내는 이 초미세먼지의 양도 석탄 발전소의 3배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분야는 민간 영역이어서 곧바로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외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초미세먼지는 오늘까지 기승을 부린 뒤에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 대부분 사라지겠죠. 네, 그 오늘 내리는 비는 그 서해상에서 약한 그 기압골 때문인데요. 그러나 내일은 서해상부터 접근해서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이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중부지방에선 최대 60mm, 남부지방은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법 가을비치고는 많은 양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게다가 이 동풍도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파도가 높게 일 수 있어서 항해하는 선박이나 해안가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오늘까지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밖에 나갈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승 기자, 수고했습니다. 유류세가 15% 인하된 어제 곧바로 가격을 내린 직영 주유소 앞에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어떤 주유소가 가격을 내렸는지 알려주는 오피넷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하루 종일 마비 상태였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123원, 승용차 연료통을 가득 채울 경우 평균 6, 7천 원가량 줄어들게 됐습니다. 먼저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목동에 사는 이후영 씨는 싼 기름을 넣기 위해 능동의 한 정유사 직영 주유소까지 찾아왔습니다. 유류세가 15% 내렸지만 기름값은 직영 주유소 위주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제 주유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부터 유류세가 인하돼서 그러니까 제일 싼 집을 검색해봤더니 여기가 제일 싸더라고요. 몰려드는 손님들로 주유소는 북새통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거의 뛰어가지고서 좀 전에 직원들 저 드링크 잔 하나씩 사서 돌렸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특히 반기는 건 기름값 부담이 큰 사업자들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면은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봐야 돼요. 많이 좋죠. 저번 주에 넣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뭐 영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죠. 하지만 아직은 주유소마다 들쭉날쭉한 기름값이 불만입니다. 서민으로서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 직영점 외에도 빨리 좀 기름이 내렸으면. 유류세를 인하해 준다니까 11월 6일 날만 기다렸던 거죠. 오피넷을 내가 핸드폰으로 찾아봤는데 이게 안 뜨더라고요. 이걸 찾느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시간 소비를 했는지 모른다고. 직영점을 찾느라. 한꺼번에 가격을 내린 직영 주유소와 달리 자영 주유소는 언제부터 내릴지 저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받아놓은 거 있는데 그게 지금 유류세 적용하기 전부터 들어와 있는 건데 지금 적용하고 차액만큼 세력까지 유류세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인상되게 되면은 절대 저희들은 손해나는 부분이 없고 전국 주유소 12,000개 가운데 직영 주유소는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름값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려면 일주일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이처럼 상당수 주유소들은 이미 비싼 가격에 사들인 재고분을 모두 판매할 때까지는 기름값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유류세 인하가 끝나는 6개월 뒤입니다.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가격 인하는 천천히 순차적으로 하고 올릴 때는 한꺼번에 올리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류세 인하 첫날 적자는 자영 주유소들은 기름값을 크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유류세가 인하되기 전에 대리점에서 구매한 석유가 남아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제는 유류세 인하가 끝나는 내년 5월입니다. 주유소들이 싸게 받은 기름 재고분까지 가격을 올려 팔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내려갈 땐 천천히 내려간 기름값이 오를 땐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기름이 올라가면은 다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뭐 직영점만 내려간다고 하면 그거는 공평하지가 않지 않나요? 10년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 실제 유류세를 10% 내렸던 2008년 3월 휘발유 값은 한 달간 0.36%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주유소들이 시차를 두고 가격을 내린 데다 국제 유가까지 오르면서 하락폭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해 12월 유류세 인하 기간이 끝났을 땐 국제 유가는 약보합세였지만 휘발유 값은 한 달 새 유류세 원상복귀분을 그대로 반영해 10% 이상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기간이 끝나기 한 달여 전부터 주유소의 판매 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유소가 평소 구입량보다 훨씬 많은 석유를 구입하는 경우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목적으로 간주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내린 이유는 고용 악화와 경기 둔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우리 경제의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어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 수준까지 내렸는데 일자리 사정 역시 단기간에 나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형 기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동시에 내렸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7%로 낮췄고 내년 성장률 전망도 2.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전망치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낮춘 것보다도 더 낮은 수준입니다. KDI는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데다 반도체가 끌어온 수출 증가세도 올해만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가 사실상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7월 이후에 경기가 정점을 지나가면서 약간 더 하향 위험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을 했고요. 올해 악화된 일자리 사정도 크게 나아지긴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는 올해 7만 명, 내년 10만 명으로 상반기에 예상했던 20만 명대에서 크게 줄였습니다. 지난해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어제 국회에서 투자와 고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제 상황을 볼 때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주 52시간을 업무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탄력 근로제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일을 더 하게 되는 시기가 있고 또 덜 하게 되는 시기가 있어서 52시간을 맞춰야 하는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현재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는 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했었고 노동계와 정의당의 반발이 지금 있지만 여당은 늦어도 내년 2월 안에 처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과 청와대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이 몰릴 때 주당 평균 10시간 더 일하고 일이 없을 땐 10시간 덜 일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 내 주당 평균 52시간을 맞추면 되는데 이 기간을 늘려주기로 한 겁니다. 여야는 연말까지 관련 입법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탄력 근로제는 어제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연내에 이렇게 마무리함으로써 여야가 연내 처리를 압박한 것은 노사정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4개월째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여야정 합의에 정치적 야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여야는 노동계가 반발해도 늦어도 2차 여야정 협의체가 열리는 내년 2월까지는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합의체에서 논의를 노사가 하고 만약에 되지 않으면 좀 국회에서 여야가 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늦어도 내년 2월에는 2월 임시국회에는 통과시켜야 된다.
여야는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 내지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놓고 입장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회복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특별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이 업무에 투입된 요원들은 당시에 느꼈던 죄책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어느 선에서 이에 관여를 했는지 이제 검찰이 규명을 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한 달여 뒤인 2014년 5월 10일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6.4 지방선거 이전 국면 전환과 VIP 지지율 회복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 TF를 만들고 진도 팽목항과 안산 일대에서 유가족 등을 사찰해왔다고 군 특별수사단이 밝혔습니다. 통수권 보필이라는 미명하에 권한을 남용하여 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사찰한 사건이며 기무사 요원들이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접근해 유가족 측의 부정적 여론을 퍼뜨릴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수집해온 겁니다. 기무사 요원들도 당시 이런 업무의 불법성을 알고 심리적으로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10 부대원들끼리는 상관에게 욕을 먹더라도 선을 넘지 말자며 다짐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무사 상부에서는 청와대에 이를 성과로 포장한 보고 문건을 14차례나 올렸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반대하는 여론을 확산시켜야 한다며 세월호를 그대로 바다에 두는 수장 방안도 청와대에 제시했습니다. 안성 금수원 일대 등 14개 지역에 2만여 건의 불법 감청도 벌였습니다.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걸 숨기기 위해 전파 환경 조사 명분으로 한다는 내부 문건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기무사만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없다, 최고의 부대라고 문건을 통해 치하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 누가 얼마나 해당 업무에 관여를 했는지는 검찰이 수사 내용을 인계받아 규명할 방침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대신 일본 전범기업 입장에 서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지금 관련 문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직접 소송을 할 수 없도록 일본 정부와 특별 협정을 맺는 방안까지 고려를 했다는 겁니다. 여성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재판 절차와 배상 등에서 미군에 특별한 지위를 주는 협정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에도 소파를 언급합니다. 2013년 12월 작성된 대외비 문건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소파 같은 특별한 협정을 체결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등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소송 대상을 나중에 설립할 재단으로 제한해 일본 기업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런 방안이 일본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해외 파견과 상고법원 설치 등 여러 정책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호흡을 맞춘 걸로 의심하고 수사 중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비리 유치원들이 세상에 공개된 이후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문을 닫겠다는 유치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아이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학부모들의 애가 탈 수밖에 없는데요. 유치원 운영자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 방법이 없다던 교육당국이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유치원 측에 알렸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폐원 신청을 한 청주 은성유치원 운영위원회가 그제 학부모들에게 보낸 폐원 반대 서명 통지서입니다. 은성유치원은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건강이 나빠졌다며 폐원 신청서를 냈습니다. 학부모들은 폐원 반대 모임도 만들었는데 현재 130여 명이 동참한 상태입니다. 공립은 들어가기 하늘의 별따기고 사립에서도 대기로도 안 받아줘요 지금. 은혜 겨자먹기 식으로 일단은 폐원 반대 신청이라도 해야. 지난주까지만 해도 진단서까지 첨부한 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지역교육청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최근 유치원 측에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폐원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겁니다. 하지만 은성유치원 측은 폐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이를 무단 폐원으로 간주하고
경찰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며 또다시 날을 세웠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보통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특별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들이 내는 돈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사유재산이라는 게 그동안 어린이집 측의 입장이었는데 관련해서 횡령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제주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문모 씨는 2010년 3월 과학과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교육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 씨는 첫 달에 실제 교육비를 부풀려 540만 원을 지급한 뒤 100만 원을 아내 계좌로 돌려받았습니다. 3년간 모두 128회에 걸쳐 3,600만 원을 받았고 대부분을 생활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덜미가 잡힌 문 씨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에 따라 업체에 이미 지급하기로 한 돈은 어린이집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업체에서 돌려받은 것을 어린이집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먼저 학부모들에게 받은 특활비는 어린이집 소유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장인 문 씨가 어린이집 돈을 관리하면서 특활비를 부풀린 뒤 되돌려 받은 건 횡령이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쌍둥이 두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전 교무부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구속 배경을 살펴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수사의 쟁점들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쌍둥이 두 딸의 아버지 전 교무부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하고요.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여론에 떠밀려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시험지 문제 유출 사건이 터지면요, 항상 결론이 동일합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자백을 하거나, 아니면 공범자가 자백을 하거나, 문제 유출하는 과정에 목격자가 있었거나, 이제 이런 직접 증거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교무부장 아버지가 문제를 유출하거나 사진 찍었거나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CCTV도 없고 그다음에 설사 빼냈다 그래도 딸에게 전달했는지 그 부분도 지금 확정이 안 됐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무부장 측에서는 이건 지금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이건 여론에 떠밀려서 나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문제는 직접 증거에 버금가는 정황 증거가 무려 18개가 나왔습니다. 그 18개의 면면을 보면 좀 우스갯소리를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합리적인 추론을 했을 때 이 교무부장이 일단 문제를 유출을 하고 그걸 두 딸에게 전달했다고 보는 게 일단 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보기에는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직전에 이 쌍둥이 두 딸의 아버지 교무부장이 수상한 야근을 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정황 증거인데요. 문제는 이 교무부장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 문제 본 적도 없고 검수만 살짝 한 게 다다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 시험지가 보관된 교무실에서 오래 있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조사 결과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보기 직전에 시험지가 있는 그 교무실에서 1시간 정도 혼자 있었고요. 그리고 시험지가 보관돼 있는 금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나는 금고 비밀번호 몰라요라고 했는데 이제 금고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고 비밀번호를 안다고 하니까 그럼 금고 비밀번호를 열어서 문제를 본 것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엔 뭐라고 대답했냐면 다른 직원이 뭘 보관해달라 해서 금고를 한번 연 적이 있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일단 이 교무부장 아버지의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전혀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문제를 유출할 수 있는 아주 황금 시간,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정황 증거를 하나 둘씩 제시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진술이 지금 계속 바뀌는 겁니다.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쌍둥이 자매 중에 동생 이과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문제 출제 과정에서 잘못 결제된 오답을 써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화학 그 과목의 서술형 문제였어요. 서술형 문제 이제 원래 잘못된 오답이 최초에 이제 문제에 들어 있었던 오답이 10대 11이었는데요. 실제 정답은 15대 11입니다. 근데
좀 참 희한한 건 이 이과의 전교 1등을 했던 이 쌍둥이 자매 중 이 동생을 제외하고 이 문제를 10대 11로 적어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 10대 11이 아버지가 유출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유출할 시기에 정답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추론이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황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네. 중요한 정황 증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18가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어떤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서술형 그 문제인데요. 네. 이제 서술형이 쭉 나가다가 이제 가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단어 한 3개 정도를 이제 적어야 되는 그 주관식 문제였는데 그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작업을 거쳐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만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이 문장 전체도 아니고 이 문장 전체가 우연찮게 적어놨다고 할 수도 있지만 딱 정답 부분만 적혀 있었던 그런 부분들, 또 이 메모장이라는 곳에 굉장히 정답만 적어놓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신이 아닌 이상 시험 보기 전에 이 시험 문제에 나온 정답 부분만 공부를 하려고 적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한 교무부장이 유출했는지 누군지 모르지만 유출한 문제를 받았다는 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숙명여고 쌍둥이 전교 1등 논란, 이게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네. 이 일이 딱 터지자마자 집에 컴퓨터를 바꿉니다. 아하. 보통 이제 증거인멸을 할 때 1번으로 바꾸는 게 휴대폰과 컴퓨터입니다. 대부분은 요즘에 그곳에 저장을 해놓잖아요. 그리고 지워도 요즘에 TV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라는 걸 통해서 다 복원이 돼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아주 유력한 정황으로 바라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굉장히 수많은 정황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원으로서도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겁니다. 네, 경찰과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네.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는 같습니다. 일단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단 제가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도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면 이 구속영장 청구 이유는 범죄 행위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도주 우려도 있지만 또 하나 수사 기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부인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누군가 구속이 되면 흔들려요. 심리적인 압박이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딸의 심리가 굉장히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셋 중에 한 명만 자백하면 직접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에는 이런 수사 기법의 의미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이게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데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방해죄는 그 자체로는 그렇게 형이 중하진 않은데 문제는 이번 사안을 바라보시면 이 숙명여고뿐 아니라 온 국민들, 특히 이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시험의 공정성이 깨져버린 겁니다. 시험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지만 보통은 이게 집행유예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안은 이게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자백을 하고 반성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업무방해 혐의뿐만이 아니고 절도죄를 적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교사라는 직업 윤리를 저버렸기 때문에 가중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이걸 시험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갖고 있는 원고를 시험지라고 가정하면 제가 이거를 몰래 훔쳐가면 절도죄입니다. 근데 원본을 훔쳐갔다는 증거는 없죠. 네.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서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있는 정보를 가져간 거지 물건을 가져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는 물건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방해죄가 굉장히 낮은 수준의 범죄지만 이번 범죄의 중대성은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통상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많고요. 절도죄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네, 쌍둥이 자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쌍둥이 자매는 구속영장 청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미성년자들이고요. 어쨌건 문제를 유출한 사람,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유출한 사람의 죄질이 더 안 좋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유출한 문제를 주면 받았을 거라는 건 충분히 좀 인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실 영장까지 청구하거나 뭐 나중에 구속이 되거나 법정 구속되거나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일단 아이들은 수사에 지금 약간 비협조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지금 아버지의 구속에 대해서 이제 뭐 말이 바뀐다면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에겐 좀 더 이제 선처가 되거나 참작될 가능성이 많겠죠.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선 학교에서는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명확하게 진실이 규명되기를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환경단체 회원들이 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라돈과 방사선 방출이 의심되는 제품 30여 개 분석을 의뢰했는데 일부만 그 결과가 공개되자 항의에 나선 겁니다. 생활용품의 경우 방사선 배출 물질을 아예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 모였습니다. 모나자이트 사용 가공 제품 정보와 측정 결과를 공개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원안위에 나돈 및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원안위는 지난주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제품을 빼놓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모든 결과를 공개할 것과 함께 나돈과 방사선 검출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이 확인됐는데도 안전하다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시민들과 언론들이 수수께끼 풀듯 모나자이트 사용 제품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야 결과를 밝힐 것인가? 시민단체들은 생활용품엔 모나자이트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고 연간 피폭 선량 1mSv 기준도 없애야 한다며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아래로 내려간 통계청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동거를 할 수 있다는 답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32살 손선아 씨는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제 친구들만 봐도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포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가고 싶은 여행을 선택을 하겠죠. 지금은 이제 영상 장비를 사고 뭐 영상에 대해서 이제 배우러 다니고 이런 거에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통계청이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매년 줄어 올해 처음 절반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응답자의 46.6%가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또 72.6%는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답했습니다.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도 두드러졌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응답이 2010년엔 40.5%였는데 꾸준히 늘어나 올해 처음으로 과반인 56.4%를 기록했습니다. 결혼을 안 해도 그냥 동거만 하면서 평생 살아도 어차피 그것도 삶의 동반자잖아요. 이혼에 대한 생각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2008년엔 절반이 훨씬 넘는 58.6%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는데 올해엔 3명 중 1명꼴로 줄었습니다.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절반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뉴스타 넘버원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배우 신성일 씨. 고인이 살았던 경북 연천의 선영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부인 엄앵란 씨는 신성일 씨가 죽어가면서도 영화 이야기를 했다면서 울면서 보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엄앵란이 신성일에게 마지막 말을 건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당신도 늙고 나도 늙었네. 54년 전 영화 맨발의 청춘에서 만났던 두 사람이 정말 헤어졌습니다. 투수식하지 말아요. 그러나 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울면 그 망자가 걸음을 못 걷는데요. 마음이 아파서 이제 집에 가서 이따가 밤 12시에 이제 불 끄고 시컨 이부자리 덮고서는 시컨 울려고 그래요. 늘 별이 되고 싶었던 사나이. 이름도 뉴스타 넘버원을 한자로 풀어내 신성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영화 속 대사로 하고 싶었던 말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고 가고 싶은 곳을 가게 되고 그러면 금방 나버리지. 지나간 것은 모두 꿈에 불과해. 욕망에 들뜬 젊은이부터 위기의 남자까지 영화 속에서 신성일은 늘 누군가의 연인이었습니다. 507번째 마지막 주연 영화는 5년 전 76에 찍었습니다. 암에 걸린 노인 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꿈 깨고 나면은 참 쓸쓸하지.
영원한 맨발의 청춘은 이렇게 꿈꾸던 별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81년 길이의 장편 영화가 끝났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네, 오늘 아침 새로 들어온 소식.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건물 2채가 무너져 내렸고요. 지금 시신 수습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3명의 시신이 지금까지 수습이 됐다고 하는데 건물이 왜 붕괴가 됐는지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일단 신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수습된 시신은 남성 2명하고요, 또 여성 1명 이런 점을 제외하고는 아직 이들에 대한 이름이라든가 나이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과 소방 당국은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일일이 건물 잔해를 수작업으로 치운 끝에 현지 시간으로 6일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는 생존자나 추가 사망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현지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붕괴된 건물들은 4층에서 5층 높이입니다. 또 지어진 지 100년이 넘은 낡은 빌딩입니다. 현지 당국은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낡은 건물들의 기초 골조와 지반이 약해지면서 붕괴한 것으로 보고요. 또 기타 자세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드사들이 어떻게 하면 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출지 금융당국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 중에 방안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마케팅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회성 마케팅은 졸업이나 입학 등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무이자 할부나 추가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문자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금융당국은 여기에 드는 비용은 카드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비용을 줄이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카드사 수수료 절감 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국내 공기업 임원 5명 가운데 2명은 낙하산이라는 지적이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업무 역량이나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기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웹사이트죠. CEO 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공기업 47곳의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316명 가운데 118명, 그러니까 약 37%는 관료나 정계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EO 스코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는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수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서쪽 먼지 심각, 곳곳 비 조금, 그리고 내일 보통 회복인데요.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리면서 먼지가 씻겨 내려갈까 기대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서쪽 지방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 나타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중부는 오전까지, 남부와 강원 영동은 밤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지만 양이 적어서 오늘은 계속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다행히 내일 있는 비 소식은 양이 가을비치고는 많아 먼지가 모두 씻겨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정말 괴롭습니다. 미세먼지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것 같다. 목이 모래성 무너지는 듯 녹아내리는 기분이라고 힘들어하셨고요. 공기청정기 돌리고 집안에만 있는데도 목이 따끔따끔하다. 그렇게 말하시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잠시 괜찮아지는 것 말고 계속 공기가 좀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어제 청와대를 상대로 실시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함께 임종석 비서실장이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습니다. 최근 야당들은 임종석 실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어제는 사실상 임 실장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임종석 비서실장의 DMZ 방문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대통령 귀국하고 난 이후에 위원장으로서 장관, 차관, 국정원장 데려와서 폼을 잡더라도 잡아야지 말이야.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은 나중에. 의원님. 청와대가 당시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는 과정에서 군사 정보를 노출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하신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런 정도가 되면 군사법정에 서 있어야 돼요.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못한 잘못을 확인했습니다. 그 점은 이 자리에서도 다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은 임 실장을 엄호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서실, 안보실, 정책실 포함해서요. 역할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 실장은 DMZ 방문이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합당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이 지적받은 게 선글라스인데요. 제가 좀 이 햇볕에 사실 눈을 잘 이렇게 뜨질 못합니다.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장하성 정책실장의 대변인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항의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말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강조하는 이 총리를 향해 청와대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총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장하성 실장 대변인 같아요? 아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총리도 대변인, 부총리도 대변인. 책임 있는 분들이 어떻게 청와대 실장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이장우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를 겨냥했습니다. 최고로 순화된 발언일 겁니다. 국민들이 직접 나오셨으면 아마 경제부총리는 멱살을 잡혔을 것이다 라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변이라는 표현들을 계속 쓰는데 본인들에게는 대단히 명예훼손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에 대해 23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민주당은 OECD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원안 고수를 주장했고 한국당은 고용부진부터 반성하라고 맞섰습니다. 1조 원대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선 민주당은 늘려야 한다고 했고 한국당은 증액분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어제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야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임종석 비서실장의 비무장지대 방문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거취와 관련해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치권 소식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와대 국정감사 소식부터 살펴보죠. 여야가 그야말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의 원내대표들이 청와대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의 분위기는 좋았고 경제, 민생 분야에서 초당적인 협력도 다짐을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등을 돌린 겁니까? 어제 그 국정감사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입니다. 네. 그것이 그러니까 올해 국정감사의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 국정감사죠. 그리고 특히 이 지금 상대가 건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공식의 칼날을 베어왔던 야당 입장에서 총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특히 또 이 여야 상설 협의체 간담회 참석했던 이 자유한국당의 김승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본다고 한다면 본인이 한 놈만 편다는 식으로 상당히 정치적 공세의 칼날을 강하게 베어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공세의 톤이 조금 지나칠 수 있을 정도로 높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야당의 공세가 이렇게 지나치게 컸던 것이 바로 그간의 여야 간의 대화가 좀 부족했고 신뢰가 부족했던 데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바로 그 때문에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같은 모임은 더욱더 자주 있어야 되고 더 필요하다는 그 상황을 한번 각인시켜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와대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문 대통령과 동급으로 노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까지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과거 국회 지난 10년 동안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것은 간행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과거 10년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10년 동안은 언제입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거든요.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민정수석 출석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16년 우병우 민정수석 출석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민정수석을 김영한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 논란 때문에 본인이 사퇴까지 했어요. 자리를 물러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그 이전 10년 그 이전 앞에 했던 노무현 정부 때는 문재인 전해철 민정수석 출석했거든요. 그리고 출석한 전례가 있다는 거죠. 거기 김대중 정부 때 신강욱 민정수석도 출석한 전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본다고 한다면 당신들이 집권할 때는 민정수석 출석 안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 일종의 내로남불 아니냐는 식으로 은근하게 이렇게 이 반격을 한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실장이 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행을 바로 잡아달라. 네. 국회에서 논의해서 바로 잡아주면 우리는 응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공은 사실상 야당 쪽에 넘기는 이 고도의 정치적인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임종석 비서실장도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임 실장의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야당이 아마 임종석 실장을 상당히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 해순방 중에 이 비무장지대를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마 공식 초점은 첫 번째는 이건 것 같습니다. 대통령 해순방 중인데 이 청와대를 지켜야 될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리를 비운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군인으로 치면 위수지구를 이탈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가면 혼자 가지 왜 이렇게 안보관계 장관들에다가 국정원장까지 다 대통령에 가서 일종의 대통령 노릇을 하는 셈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 임종석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정치인 임종석의 향후 자신의 정치적 포석을 내다보고 한 자기 정치가 아니냐는 주장인 것이죠.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사실상 이 지금 그 청와대하고 DMZ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급하면 바로 복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또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간 거기 때문에 관련된 장관들하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남북선언 공동선언 이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행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네. 있었다. 자신은 그 지시를 이행한 것뿐이라고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 해순방 중에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리를 그래도 비우고, 그리고 또 여러 관계 장관들을 같이 가면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부분은 상당히 오해를 살 대목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도 본인 스스로도 옷깃을 여미는 네. 계기로 삼겠다고 일종의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임종석 비서실장 그동안에 보면요. 야당 의원들이 공격을 하면 적극적으로 반격을 하거나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여론이 워낙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그렇죠. 여론도 안 좋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 지금 청와대를 둘러싼 이 정치적인 논란 자체가 네. 상당히 정권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종결시켜야 된다는 아마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심으로는 좀 회심의 미소도 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뭐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 자기 부고만 아니면 다 좋다는 이야기도 있다시피 아무래도 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둘러싼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자체는 아마 정치인 임종석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신의 향후 정치적 몸값을 키우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되지 않을까, 일종의 망해의 소득을 올렸다고 내심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몸을 숙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장하성 정책실장의 거취 문제도 어제 뭐 집중 쟁점이 됐습니다. 장하성 실장 경제 위기는 과장됐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제일 잘한 거, 촛불 민심을 위해서 잘한 것이 성장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장하성 실장은 본인의 그 치와 관련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설사 본인이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자신의 강한 신념을 갖고 추진해왔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후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고요. 네. 그리고 자신의 거취로 인해서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자기가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막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톰 퍼드 미국 합참의장이 북미 대화의 진전을 전제로 한반도 군사 태세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미 협상을 이어가는 외교 트랙에서 성공할수록 군사 영역에서는 더욱 불편해질 것이라며 한 발언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프 덤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북미 대화의 진전이 있으면 한반도 군사 태세와 관련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because over time, this negotiation will take a form where we're going to have to start making some changes to the military posture on the peninsula. 덤퍼드 의장은 현지 시간 5일 미국 듀크대에서 열린 안보 관련 포럼에서 우리는 폼페이오 장관을 지원해 그것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한반도 군사 태세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로이터는 이날 발언이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 회담을 사흘 앞두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덤퍼드 의장의 관련 발언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 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약화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냐고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러시아에서 슈퍼마켓에 트럭이 돌진해 안에서 장을 보던 여성 한 명이 다쳤습니다. 조용하던 슈퍼마켓에 트럭이 들이닥치는데요. 피할 새도 없이 트럭에 들이받친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브레이크 이상을 감지한 운전자가 다른 차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슈퍼마켓 건물로 돌진한 건데요. 교통사고를 피해보려 한 건데 경사로를 내려오며 가속이 붙은 트럭이 그만 슈퍼마켓 벽면을 뚫어버리고 만 겁니다. 경찰이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의 한 도로입니다. 신호를 어기고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과 경찰차가 아찔한 추격전을 벌이는데요. 멈춘 뒤 붙잡힌 운전자는 놀랍게도 11살 소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잠든 사이 엄마의 차량을 몰래 타고 나왔다가 추격전까지 벌인 건데요. 알고 보니 소년의 위험천만한 질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엄마의 차를 타고 도로를 누비다가 체포됐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을 흉악범죄로 보고 소년이 곧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당첨금이 8천억 원으로 치솟으며 미국 전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파워볼 당첨자 2명 중 1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레드필드에 거주하는 이 행운의 주인공, 홀로 3딸을 키운 50대 싱글맘인데요. 당첨금을 일시불로 수령해서 세금을 제하고 약 2,200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당첨 복권을 잃어버렸다가 자매 트럭에서 뒤늦게 찾은 사연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는데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꿋꿋이 살아온 여성에게 찾아온 뜻밖의 행운에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도로 일부가 홍수로 불어난 물에 잠겼는데요. 이 틈을 타서 산란기의 연어들이 도로를 건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건너가면 산란 장소까지 가는 길이 훨씬 짧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를 어찌 알았는지 수십 마리의 연어떼가 무단 횡단을 감행합니다. 우연히 도로를 건너던 물고기 전문가가 이 모습을 포착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본능적으로 지름길을 알고 길을 건너는 연어떼가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미 전역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영향을 줄 이번 선거의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제 북미 고위급 회담 날짜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대화가 이번 주말 있을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양국 간의 무역 갈등 그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중국이 현지 시간 오는 9일 워싱턴에서 두 번째 미중 외교안보 대화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올해 10월 개최하기로 했지만 양국의 무역 외교 갈등으로 미뤄졌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화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And I have great respect for China and President Xi is a friend of mine.
although he doesn't like me as much lately, but that's okay. He'll be back.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도 이날 중국은 미국과 무역 해결책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기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중국과 공정한 합의를 원하며 공정하지 않다면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루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미국을 겨냥해 정글의 법칙과 승자 독식 관행은 점점 더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외신은 이번 외교안보 대화에선 무역 전쟁뿐 아니라 북한 비핵화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어제 아침에 속보로 전해진 대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회동 날짜도 중간선거 직후로 공식화가 됐습니다. 이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북한 평양 순환 공항입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인민군 의장대가 도열했습니다. 잠시 뒤 김정은 위원장과 이설주 여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얼핏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도착 때와 비슷하지만 북한의 오랜 우방인 쿠바의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을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이번엔 두 정상의 대형 초상화가 공항 외벽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동맹국이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쿠바에 최고 수준의 예우를 보인 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각기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두 국가 활동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고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르면 이달 안에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올해 안에 평양을 방문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 역시 북한이 미국과 담판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란 분석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OK저축은행이 삼성화재를 꺾고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OK저축은행은 어제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2라운드 홈경기에서 삼성화재의 세트스코어 3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3연승을 질주한 OK저축은행은 6승 1패, 승점 17로 현대캐피탈을 2위로 끌어내렸습니다. 프로농구 KGC 인삼공사가 연장 접전 끝에 서울 삼성을 누르고 공동 2위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인삼공사는 어제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외국인 선수 컬페퍼가 26점을 올리는 등 활약하면서 99대 98로 이겼습니다. 지난 3일 서울 SK와의 연장전 승리에 이어 2경기 연속 연장 승리를 거둔 인삼공사는 6승 4패로 공동 2위가 됐습니다. 김수혁이 이끄는 남자 컬링 대표팀이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컬링 선수권 대회 예선 6차전에서 일본에 7대 8로 패했습니다. 컬링 대표팀은 10엔드까지는 7대 7로 팽팽하게 맞섰지만 연장 11엔드에서 1점을 내주며 아쉽게 졌습니다. 컬링 대표팀은 예선 4승 2패로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뉴질랜드에 이어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기 상황이 심각합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현재 중부와 일부 남부 지방의 출근길 곳곳 비가 내리곤 있지만 먼지 씻어내기엔 역부족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수치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서울이 68, 경기가 74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있고 대전과 전북 지역은 9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비가 내리고는 있지만 빗줄기가 강하지 않은 편이고요. 다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북부에서 시간당 10mm 안팎으로 다소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강수량도 다른 지역은 5mm 정도에 그치는 반면 영동 북부는 최대 3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남부와 영동은 밤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다소 쌀쌀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16도, 춘천 13도, 대구가 17도로 평년 수준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북한 지역도 중강이 최고 9도, 평양이 1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중부 최대 60, 남부 40mm 등 가을비치고 오는 양이 많아 탁한 공기가 해소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인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밤사이 서울 등 중부지방에 비가 내렸지만 강우량이 많지 않아서 미세먼지를 씻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새벽 6시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52만여 명은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오늘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모든 경유차의 운행도 금지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두고 최근 일본 정부에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첫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일본의 과잉 대응이 심히 유감스럽다며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중간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상원은 공화당이 지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략 5시간 후쯤 투표 결과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이 민간인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늘 직접 국민과 광주 시민에게 사과하는 입장문을 낼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머리를 숙이는 건 송영무 전 장관이 계엄군 헬기 사격에 대해 사과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